음바페가 이제 며칠 뒤면 레알 마드리드 오피셜이 난다는 예상이 있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주말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으니까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음바페의 영입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의 관계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바페와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 알켈라이피 간에 재정적인 충돌이 있다. 어떤 충돌이냐? 먼저 8천만 유로의 로열티 보너스 지급,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 8월에 음바페와 켈라이피는 8천만 유로의 로열티 보너스를 결국에는 음바페가 받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난 시즌에도 음바페가 떠난다 안 떠난다 이랬는데 8천만 유로, 그러니까 190억 정도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금액을 이제 매 시즌 받는 건데, 너가 다음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가면 이거를 못 주겠다 였죠. 근데 이제 음바페가 결국에는 그거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한 시즌 남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시즌이 끝난 뒤에는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걸 허락해준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10월 달에 돼서는 합의된 것처럼 8천만 유로의 로열티를 그냥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2월 달에는 음바페가 일단은 시즌이 끝나면 떠나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를 발표를 했죠, 이미. 그런데 이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이 갑자기 음바페한테 8천만 유로를 주기로 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파리 생제르맹은 레알 마드리드가 요 이제 8천만 유로의 일부분을 파리 생제르맹에게 보내주기로 했다 라고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에 음바페에게 1,200억 가량의 로열티 보너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켈라이피 구단주들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갈 때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에는 이적료의 명목으로 요 이제 로열티 보너스를 레알 마드리드가 본인들에게 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바페가 결국 1,200억 로열티 보너스를 받았는데 요 금액을 파리 생제르맹은 레알 마드리드한테 받아야지 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한테 우리는 이 8천만 유로를 지불할 의지가 없다. 파리 생제르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로열티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음바페에게 연봉을 지금 주지 못한다. 그래서 4월달 그리고 5월달 두 달의 연봉을 받지 못했다. 여러 기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한 달인지 두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못 받았다. 일단 이 음바페의 변호사들이 음바페가 돈을 받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에는 이제 음바페가 연봉뿐만 아니라 4월 달에 못 받았다. 그리고 이제 2월 로열티 보너스 그것도 못 받았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 기사가 있는데 뭐 로열티 보너스를 못 받았는지 아니면 연봉 중에 일부를 못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에게 돈을 안 준 건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그 로열티 보너스가 남는 대가로 받는 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주장하는 건 너가 한 시즌 남은 다음에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에도 여기 있을 것을 보장하는 걸로 받는 거다. 생각의 차이가 있었죠. 로열티 보너스에 대한 생각이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가 다르면서 켈라이피랑 좀 많이 갈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로열티 보너스를 파리 생제르맹은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좀 돈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바페에게 레알 마드리드가 돈을 안 주면 연봉의 이제 일부를 못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떠날 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떠나겠습니다라고 올렸는데 그 이제 올리는 영상을 켈라이피 구단주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고 떠나는 영상 올린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수뇌부들한테도 몇 명한테는 알려줬대요. 그런데 켈라이피 구단주한테는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켈라이피 구단주가 매우 불쾌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음바페가 떠난다는 이 멘트를 할 때 뭐 누구한테 고맙고 이런 얘기 하는데 켈라이피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음바페와 켈라이피 혹은 파리 생제르맹과 좀 많은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이 파리 생제르맹과 좀
많이 틀어지다 보니까 인터뷰를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어떤 인터뷰를 오늘 했냐? 파리 생제르맹과 켈라이피 구단주를 좀 저격하는 얘기를 하는데, 뭐 파리 생제르맹 팬들한테는 뭐 감사하다 이러지만 2022년 이때 음바페가 재계약을 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간다 안 간다 막 이러다가. 근데 왜 재계약을 했냐? 라고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음바페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카타르 월드컵과 관계된 재계약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재계약을 할 때 프랑스와 카타르의 정치적인 관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카타르가 카타르 월드컵을 좀 홍보하는 그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음바페가 그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버리면 카타르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떠나버리면 음바페가 이제 월드컵도 홍보하고 그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프랑스와 카타르의 정치적인 문제도 엮여 있어서 정치권에서 음바페를 막 설득하고 있었죠. 프랑스 대통령도 남아달라 막 압박하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바페가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재계약했다. 그때 당시에 축구 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그게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라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돌려서 파리 생제르맹 때의 그런 재계약 선수로서는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 다만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이 7년이란 시간이 너무 특별하고 행복했다. 나는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행복했다. 이렇게 이제 클럽에는 뭐 우호적인 멘트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켈라이피 구단주라던가 파리 생제르맹의 그때 재계약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에는 약간 불만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바페가 직설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클럽으로 갈 것이냐 며칠만 지나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랑 너무 똑같죠.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끝나고 뭐 우승을 하든 못하든 바로 음바페의 오피셜을 발표할 것이다. 이게 그림이 지금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 우승을 한 다음에 토니 크로스라던가 나초 팀에 오래 있었던 레전드들이 떠나고 음바페라는 슈퍼스타가 또 온다. 이제 이 그림 자체가 되게 좋아서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전을 앞두고 음바페의 영입을 발표하는 건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그쪽으로 막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오피셜을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르키프에서도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아직까지도 켈라이피 구단주가 음바페가 공짜로 레알 마드리드에 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로열티 보너스를 누가 지급하느냐 우리가 음바페에게 줘야 되는 로열티 보너스가 1,000억 정도였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그거를 부담해라. 그래서 이제 음바페의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이 틀 자체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이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제 끝까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돈을 회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켈라이피와 음바페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나가면 그럼 당연히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이강인은 어떻게 되냐. 근데 지금 음바페가 떠나면 기본적으로 이 전술적인 틀은 이강인 선수한테 다소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바페가 있을 때 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특히나 시즌 중후반쯤 되면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파비안 루이스한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 덴벨레가 워낙에 확고하고 에메리 자리도 사실 확고하죠. 특히나 뭐 프랑스 대표팀이기도 하고 에메리가 또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세 자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주로 뛰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덴벨레와 에메리의 자리가 확고해서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경쟁을 하냐 마냐 했어요. 근데 이게 파비안 루이스와의 경쟁에서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음바페의 좀 수비적인 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음바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는 가운데로 좀 들어가죠.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공간을 커버해야 돼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 누누 멘데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누누 멘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하키미도 공격적으로 올라가죠. 모든 선수가 다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대해서 에메리도 이 오른쪽의 라인에서 좀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파비안 루이스 요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강인 선수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비 라인이 정말 좀 불안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비안 루이스를 좀 기용을 해서 파비안 루이스가 조금 더 이 수비 라인 앞을 좀 보호하는 이러한 형태로 일단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3백을 만드는 전형을 최근에 많이 썼으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누누 멘데스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바페가 왼쪽에 나올 때도 이랬고, 음바페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왼쪽에 바르콜라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르콜라가 나올 때도 이제 아무래도 음바페의 수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음바페를 좀 가운데에 두는 전형이었는데, 이때도 멘데스가 올라갈 때 바르콜라가 약간 좀 가운데로 좀 들어오거나 혹은 멘데스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였고, 파비안 루이스가 약간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는 형태였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이 기본적으로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보다는 파비안 루이스가 이 역할에는 어울린다, 이거였는데, 이제 만약에 음바페가 나가고 뭐 다른 선수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흐비차입니다. 흐비차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흐비차라던가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름이 나오는 그런 선수들이 수비를 그래도 음바페보다는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에요.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그렇게까지 수비에 엄청 집중할 필요가 좀 없어졌습니다. 수비할 때도 이제 측면 공격수가 좀 내려와 주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좀 올라가서 요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좀 해줘야 되고, 흐비차뿐만 아니라 좀 약간 측면 공격수 자리가 전체적으로 젊고 많이 뛰는 선수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왼쪽 측면 자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파비안 루이스는 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 나올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바페가 있을 때도 어쨌든 음바페와 이강인의 호흡이 좋았지만, 음바페의 공격성 그리고 음바페가 다소 수비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강인보다는 파비안 루이스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선수가 와서 열심히 수비를 해주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도 요 에메리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역할을 이제 이강인에게 맡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시즌 후반부에 보면 에메리가 약간 수비 밸런스를 좀 맞춰주기 시작해요, 더. 왜냐면 하키미가 올라가서 덴벨레랑 같이 공격에 집중을 하니까 에메리가 조금 더 뒤에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오히려 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파비안 루이스가 여기서 좀 올라가는 장면들이 후반기에는 좀 나왔죠. 멘데스가 3백을 만들고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좀 나왔었고, 이게 아니라면 멘데스가 올라갈 때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오고 스위칭 플레이였거든요.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3백이 바뀌는,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가던가 멘데스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반대로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면 멘데스가 3백을 본다거나, 요거였는데 에메리가 조금 더 내려오는 역할을 후반기부터 맡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강인 선수가 좀 나와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흐비차는 흐비차대로 좀 가운데로 들어가고, 누누 멘데스도 공격성을 살려서 올라가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많이 뛰고 수비 복귀도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 좀 이제 생겨서, 아무래도 음바페가 나갔을 때 전체적인 이 파리 생제르맹의 구조 자체는 많이 바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시즌 초중반까지는 이강인의 패스, 음바페의 침투라던가, 그리고 음바페의 공간을 이강인이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커버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잘 해줬는데, 마지막에는 음바페의 수비력을 파비안 루이스가 더 수비적이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선택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음바페가 떠난 이후에는 측면 공격수 자리도 수비적인 역할을 조금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파비안 루이스보다 조금 더 공격성이 강한 이강인이 경쟁력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이강인이 뭐 주전으로 뛰냐 안 뛰냐 또 시작해서 일단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도 많이 바뀔 거라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주전 경쟁을 할지, 누구랑, 그리고 어디에서 뛸지, 이런 것도 좀 정해질 거라, 엘리케 감독이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엘리케가 마지막에는 이강인 선수를 100% 주전이 아니라 약간 벤치 자원으로 생각했던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벤치 자원이긴 했지만 바로 이제 누군가 나가면 바로 들어갔죠. 그렇긴 했지만 시즌 초중반보다는 파비안 루이스나 에메리 이런 선수들이 더 위의 순번이고 이강인이 밑에 순번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안컵이랑 아시안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이 없을 때 다른 선수들이 계속 호흡을 맞추니까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강인이 없을 때 한 2달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후반기에는 좀 빠져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체로 들어오거나, 특히나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시즌 초중반까지의 흐름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엘리케가 뭐 처음부터 이강인을 벤치 멤버로 생각하고 시작한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을 이겨내면 된다.